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7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11거래일간의 상승 랠리를 뒤로 하고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9월 동안 장기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FOMC 회의가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계감도 시장을 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카지노와 같은 중국 소비주들의 움직임은 굳건한 모습입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A컷으로 선정한 장면은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으로 출국하는 그 장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현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에이펙에 올 것으로 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11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교부 장관이 지금 첫 방중 길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방중길에서 무엇을 협의하는지 저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우선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시진핑이 에이펙에서 방한을 할지 이에 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통상 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동북아 긴장 완화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와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이 방중을 했는데 방중을 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러한 정보도 얻을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의 핵과 관련된 이야기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도 나온 만큼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핵심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베이징에서 회담과 만참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 18일 날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에 방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방중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중국의 기자단들이 한국에 와 있기도 하고요. 왕이 외교부장도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상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 기자단이 어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을 대표하는 기자단들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에서 경주까지 사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에이펙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도 체크를 한다고 하고요. 사전에 보도를 통해서 중국 내 여론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중국의 언론들, 기자단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왕이가 조만간 한국에 간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방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왕의 방한이 조현 장관의 방중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지금 크게 점쳐지고 있는데, 그로에 대한 답방의 성격인 것도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으로 인해 방한하기 직전에 이것을 사전으로 답사하고 조율적인 성격도 크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된다면 2014년에도 왕이가 한국에 온 다음에 시진핑이 왔었고요. 23년 역시나 왕이가 미국에 간 다음에 시진핑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내비쳤던 만큼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이 11년 만에 방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건 충분한 근거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김민석 총리 역시나 관련돼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어제 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에 대해서 현재까지 불참에 대한 변수가 없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참석을 전제로 에이펙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초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만남을 제안했다라는 그런 코멘트는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후속 기사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약에 동시에 참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고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談判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김정은에 대한 변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펙이 단순한 경제회의가 아니고요. 글로벌 외교전의 굉장히 중심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최근에 틱톡이나 이런 중국과 미국의 유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나 외교적인 스탠스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9월 29일 날 무비자 입국이 개시가 됩니다. 큰 손으로 불리는 유커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중국 소비주들도 그 모멘텀의 힘을 더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무비자 입국 기간은요 9월 29일부터 9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최대 15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굉장히 긴 시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중국인 관광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었는데 사드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K컬처의 확산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비자 정책과 중국의 긴 국경절 연휴,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특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이 올해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방한 외국인들의 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다면 예전처럼 단순하게 쇼핑을 즐기는 게 아니라요. 한국 숙박, 음식, 서비스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최근에 한국의 미용, 의료 산업이 외국인들의 그러한 여행 루트 중에 하나로 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파생 효과에 대한 기대감, 내수 경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벤트들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 그리고 내수와 관련된 기업들 오랜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데이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8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 시장은 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잠깐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잠깐 내려놓았고요. 0.84%가량 현지 시간 하락하면서 3,42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0.5%가량 하락하면서 850선 내려놨습니다. 8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12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오늘 코스피가 잠깐 내려놓는 모습, 이 미국 FOMC에 대한 경계심이 짙게 작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일중 흐름 통해서 코스피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 3,430선은 넘으면서 출발을 했지만요. 여전히 하락 출발이었습니다. 다만 이 장중에 3,410선까지 내려놓으면서 하락폭을 늘렸습니다. 그럼 1%가량 하락하다가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10시를 부근으로 조금은 올라와 줬고요. 3,420선까지 지금 올라와 줬습니다. 3,420선 부근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850선은 그래도 지지를 받으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다만 장중에 이 낙폭을 키우면서 844포인트까지 빠졌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3포인트가량 올라와 줬습니다. 847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부터 수급 상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특히나 외인의 매도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약 2천억 원가량 강하게 팔면서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도 1,000억 원가량 팔고 있고요. 어제 순매수했던 기관 오늘은 순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2,300억가량 코스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이 양시장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일단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코스닥 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은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 이어 코스닥 시장까지 1,5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1,000억가량 코스닥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열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어제장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주면서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해냈었죠. 시총이 700조 원 가까이 불어나기도 했는데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9%가량 하락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78,3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가량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336,25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SK하이닉스 34만 원 선도 내려놓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만이 그래도 소폭이지만 올라주고 있는데 0.43%가량 오르면서 35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어제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해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쉬어갑니다. 1.54%가량 쉬어가는 움직임 102만 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시간 0.12%가량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는 1%가량 상승 중입니다. 49,700원 선 지나갑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는 알테오젠 오늘은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48만 2,000원 선 지나갑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시죠. 오늘 첫 번째 특징주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미국 해군의 전투기 사업에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 해군 전투기 사업에 대한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가 팀을 꾸려서 이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다만 이 가장 큰 경쟁사로 부각됐던 보잉사가 안전 문제로 조금의 이 수주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대안으로 지금 한국항공우주와 록히드 마트 팀이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주 가능성 커지면서 오늘 한국항공우주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14.87%가량 오르면서 11만 5,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파라다이스가 오늘 중국 소비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출국하는 길에 이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재주 전반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29일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8%가량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23,0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열어보시죠. 오늘 마지막 특징주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이 오후장 들어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셔도 이 발표 직후에 튀어오른 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1%가량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45,0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 에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는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섹터를 대처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1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 카지노, 호텔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은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호텔 섹터 이번 반등이 단기적으로 그칠지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할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섹터들이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 테마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호재,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냐 마냐 이 전부터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부분이 안 되더라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중에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드림타워의 2달 연속 객실 점유율이 90%가 육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 이제는 정말 망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객실 이용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 투숙객이 거의 80%가 육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카지노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대다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지노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호텔 같은 경우도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더 될 가능성이 뭐냐라고 본다면 중국 국경절, 충추절 이 특수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호텔만 있는 회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카지노와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호텔만 있는 부분보다는 카지노랑 연계됐을 때 점유율, 객실 점유율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갔던 모습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과 카지노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상승도 좀 괜찮습니다. 사실 엔터주가요,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뭐 중국 시장을 빼놓아도 실적이 견조하고 기대감이 커졌는데 여기에 중국이 더해지면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종목별로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중국의 의존도는 많이 조금 저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 중국까지도 개방이 된다고 봤을 때는 폭발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의 엔터를 돌이켜 본다면 일본과 미국 시장 여기 그리고 디지털과 앨범 이런 쪽에 캐시카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목마다 약간의 특성은 조금씩 다르지 않나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JYP 엔터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 상대적 방어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JYP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어느 탄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 또 멀티 레이블이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레이블이 가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주들보다 방어적인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SN과 YG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가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SN 같은 경우는 텐센트가 2대 주주로 되면서 보다 중국 문화 개방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보면 텐센트를 통해서 보다 다각화적인 매출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YG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블랙핑크가 중국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인기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블랙핑크 멤버 중에서 지수라는 사람이 어떤 중국에서 인기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엔터 4사를 약간 면밀히 보자면 이번 중국 방한 시진핑이 한국 방한 관련해 가지고는 SN과 JYP SN과 YG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나머지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적으로 다각화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호재 말고더라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JYP 하이브 그리고 SMYG 중국의 민감도가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분석을 좀 해줬고요. 이번 달 29일부터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15일간 무비자로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카지노이지 않나라고 카지노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돌이켜 보면은 네. 오늘 장에서 올라가는 섹터들을 보면 여행 관련주들도 있고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카지노를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요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섹터들이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잘 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세가 약간 더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실적과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모습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어떻게 본다면 중국 무비자 입국과 맞물려서 더욱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그중에서 저는 어떻게 본다면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무비자 단체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쇼핑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광의 목적을 맞췄다라면 제주도를 많이 갈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롯데관광개발에서 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가 제주도에 있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다른 파라다이스보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추절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카지노나 이런 부분에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월 이후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출액이나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카지노 관련 섹터들이 더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이 중국을 좀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일본인 관광객들의 실적을 받쳐준다 이런 기사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파라다이스나 네. 롯데관광개발이나 어떻게 보면 중국에 약간 기재를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네. 어떻게 보면 2024년도부터 실적이 올라갔다라고 했잖아요. 일본의 큰 손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부산에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일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지만 중국 관광에 초점을 맞췄을 때 무비자 입국에 맞췄을 때는 저는 파라다이스보다는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지노 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잘 가는데요. 한국에 놀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관련 기업들은 긍정적인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 관광객 유치에 좀 힘을 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까요? 저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이벤트 어떻게 보면 무비자 입국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객단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고 어떻게 보면 회전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프로모션과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국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쿠폰이나 이런 부분을 더 자주 발행을 한다라고 본다면 영업이익률 쪽이나 이런 부분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체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장에서 딱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한한령 해제 기대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장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약간 더딘 모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화장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비나 이런 부분이 과거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소비주 관련해가지고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쪽은 약간 실적이 더욱더 개선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장품은 저는 조금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사실 예전에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내역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좀 고부가 가치, 좀 비싼 그런 화장품을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올리브영, 제주도 올리브영 갔더니 중국인들이 한국인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게 된다면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로드샵 제품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 특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용과 관련돼서 K 화장품이라든가 미용 관련
관광 산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나 그 관련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이나 의료 미용 섹터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화장품보다는 네. 피부 미용이 더 낫다라고 아, 그래요? 말씀을 해드리고 네. 싶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면 계속된 중국의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만들어졌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중국의 화장품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큰 소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미용, 의료 섹터나 이런 부분은 약간 더 글로벌적으로 흥행이 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니쥬란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글로벌 빅스타나 글로벌 스타 같은 경우도 많이 홍보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화장품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피부 미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프로모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적에 대한 약간 매출액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약간 떨어지는 모습세 그런 부분이 약간의 연출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면 이거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확실히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된다면 K-팝 열풍과 K-문화 열풍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피부 비용으로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정말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아줬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그 흐름이 이제는 피부 미용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피부 미용을 한번 받으면은 이게 또 재방문까지도 이어지는 모습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보다는 피부 미용 쪽으로 섹터가 더욱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이번 연도 말까지가 어떻게 본다면 그 피부 미용 관련해 좀 언급하는 부분이 이번 연도 말입니다. 물론 이번 무비자 관광 관련해가지고 흥행이 더 된다고 보면 내년까지 또 연장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보다는 약간 피부 미용 섹터가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피부 미용과 관련돼서 뷰티 쪽은 바라봐 주시는 게 좋고 이번 연도 올해 말까지는 좀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내수주였다가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게 음식료 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중국인 분들이 놀러 오시면 쇼핑 1순위가 식품이지 않습니까? 네, 식품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식품주나 소비주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주가 약간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K푸드 라면 열풍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편의점 가서 이제는 바나나 우유부터 먹고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듯이 그만큼 우리나라 관련 음식이나 이런 부분의 소비가 더욱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어떻게 본다면은 삼양식품이 진짜 어떻게 본다면 황제주가 돌파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농심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계속된 급등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와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어떻게 본다면 라면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식품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부분은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는 중국에서 우리 냉동김밥 관련해가지고 열풍이 불면서 이 품절 행사가 나오면서 이제 냉동김밥 관련주들이 한 차례 올라줬던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이 식품은 어떻게 본다면 특정 제품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때 그 회사가 다시 한번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행은 돌고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더 뭐랄까 삼양식품은 비싸서 못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농심 쪽으로 약간 수급세가 이동했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지만 살 수는 없는 섹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오뚜기나 아니면 오리온이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더 각광을 받는다고 본다면 그런 종목들도 급등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장기 포지션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차트상 얌전할 때 들어갔다가 약간 급등할 때 파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주 안에서도 뭐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라면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기 전에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중국 소비주는 변수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에이펙 특수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또 그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거에 너무 기대를 하면 전 또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어떻게 본다면 과거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본다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 했다가 계속된 취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관련 섹터들이 오른 것보다 떨어졌던 모세가 더 크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안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무비자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호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여행, 화장품, 식품 이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뭐 식품이 조금 더 우세하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근데 중기 관련해가지고는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실적 모멘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카지노, 엔터, 피부 비용 이 세 가지 섹터들은 어떻게 본다면 무비자 관광과도 연관성은 있지만 실적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기대감보다 조금 더 덜해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잃지 않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은 카지노, 엔터, 피부 비용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요 종목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 네.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아까 네. 얘기했다시피 12월 말까지가 이번 연도 네.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국 무비자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 탄력과 이런 부분이 마저 떨어진다고 본다면 내년까지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은 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의 주가는 호재 악재만 반영된 상태고 호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호재나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중국 소비주들을 언제까지 봐야 될지, 그리고 섹터별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 전략을 한번 알아봤고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실적에 받쳐주는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주택 정책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택시장 스위치는 오프. 정부가 서울 대부분 지역, 특히 강남 용산 등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50%에서 40%로 낮춘 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은 줄이고 공급은 늘린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 변화가 집을 꿈꾸는 우리 삶에 어떤 신호를 남길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대출의 규제.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지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10억 원 아파트라면 예전에는 5억까진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만 가능합니다. 부족한 1억은 결국 자기 자금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사실상 내 집 마련의 벽이 더 두꺼워진 셈입니다. 집값 안정을 내세운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층 부담을 더 키우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의 확대.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만 보면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소할 강력한 카드 같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입주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입지가 도심보다는 외곽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공급 계획의 상당수가 실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지연된 적도 많습니다. 결국 이번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지만 당장 내 집을 구해야 하는 세대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세 번째, 시장의 반응. 대출은 제한하고 공급은 먼 미래에나 나오는 이 조합에 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열을 잡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실수요자는 더 힘들고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시장에 남긴 건 기대와 불신이 동시에 뒤섞인 복잡한 신호입니다. 정책은 숫자를 바꿨지만 삶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시장의 새로운 규제와 약속은 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수요일 오후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종목별로 자세한 이슈들 종목 파인더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방산주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방산 업종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가장 큰 시티인 가자시티를 향해서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긴장이 중동 내에서 또다시 고조가 되면서 방산주 어제 크게 꿈틀거렸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카타르 영토 내 폭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으로 유럽까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소식까지 이렇게 불안감이 고조되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무기 수요는 되레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기업의 우리나라 방산 기업의 글로벌 순위는 한화그룹이 22위로 독보적인 수준이지만 LIG 넥스원이 53위, 한국항공우주는 6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국 중 하나인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글로벌 순위가 아셀산이 43위,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이 47위, 로켓산이 71위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등비등한 상황인데요. 방산의 파이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이렇게 또 경쟁은 또 심화하고 있다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 분위기는 어떨까요? 종목별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한국항공우주가 단연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4%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세트랙아이와 제노코, 컨택 같은 종목들 1에서 4%까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어제 또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하락 반전하면서 1%대 조정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좀 우울한 상황입니다. 관세 역전, 일본과의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전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다라는 점 업종 전반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완성차 업계의 주가 흐름인데 이러한 가운데 코오롱 모빌리티의 주가 흐름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코오롱으로 완전 자회사 편입된다라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 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고차 사업소의 모델 전환 등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또 최근에는 지프의 딜러 사업을 반납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추후에 신사업을 추진하고 자체 브랜드 사업도 확대 예정이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주가 그야말로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차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게 되는데 무려 해외에서는 처음 열리는 인베스터 데이가 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제 미국 뉴욕 시간으로 18일 오전 10시에 개최가 되게 될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관세 대응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는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에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생산 판매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필두로 로봇 신산업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지 그리고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 환원 규모는 얼마만큼 또 늘어나게 될지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5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소폭의 반등 흐름 시도하고 있고요. 강보합권에서 21만 5,500원 선 지나갑니다. 현대모비스도 동반해서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위하는 보합권, 기아는 소폭의 약세 흐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앞서 마켓 에이컷에서 짚어봤지만요. 한중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개최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으로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김포공항에서 출국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계기로 방한할 수 있다라면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출국을 한 상황이죠. 1박 2일 동안 회담이 진행되게 될 텐데 주요 의제는 크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과연 참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북한의 북핵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목표를 재확인하고 올 것인가라는 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 기대감 크게 받아가고 있는데 오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10월 초부터 10월 8일까지 길게 중국 국경절 연휴,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라는 점에 오늘 여행주들 분위기 좋습니다. 함께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네, 여행주 안에서 오늘 파라다이스 7에서 8%대 오름세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5% 이상 뛰어가고 있고요. 노랑분선,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같은 중소형 여행사들이 오늘 주목받으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문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면 중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인들이 오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 오게 될까요? 볼거리, 즐길거리 많이 있지만 예뻐지기 위해서 우리나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세 자릿수대 100만 명을 넘어서서 11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의료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 여행객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도 당연히 길 것이고 또 머물면서 씀씀이가 또 크기 때문에 씀씀이가 큰 외국인이 몰려온다라는 것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성형 관광객이 2주에서 한 달씩 장기 체류한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K컬처 중에 영화나 드라마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뷰티나 성형 같은 산업이 훨씬 고부가 가치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의료 관광 산업을 좀 국가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또 불러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K뷰티 쪽 그리고 의료 관광 쪽으로 또 시세가 쏠리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안에서 코스맥스가 2에서 3%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모처럼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APR, 토니모리까지 화장품 또 수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조심스럽게 또 다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이슈들 흐름 점검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집주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오늘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해군이 고등훈련기를 한국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전투기에 대한 수주도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고등훈련기에 대한 도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전투기의 원조격으로 불리는 미국으로 수출했다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국가에 대한 수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좀 다른 강산주에 비해서 좀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고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박스권을 돌파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에서의 흐름들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FST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ST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0억 규모의 자사주 처분 소식들이 좀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상 그 전부터 최근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반도체 좀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낙수 효과로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들은 오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디램 가격의 상승과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섹터의 특징주로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 흐름 점검해 봤고요. 이번엔 종가 베팅주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종가 베팅으로서는 KSP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최근에 좀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조선 기자재 쪽과 피팅 밸브 관련해서 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KSP가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시설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요. 물론 KSP에서 발표한 바로는 마스카와는 무관하고 현재 공장 증설에 대한 자금 유입으로 필요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마스카에 대한 낙수 효과 기자재로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필드P 피팅 밸브 쪽에 대한 세계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자재 종목보다 실적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좀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면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SP에 대한 의견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약 45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긴 상승 랠리를 마치고 동반 약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상반기 히트작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자궁 경부암 백신 후보 물질을 미국 특허 등록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LNF 9에서 10%대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79,800원까지 고점 높였고 증권가에서 LNF가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LNF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양극재, 우리나라를 대표하지만 사실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죠. 7월 달서부터 이제 에코프로 BM, LNF 상당히 좀 탄력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유가 이제 중국 쪽에서의 리튬 감산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떤 그동안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으로 한 달 동안 사실 바짝 올랐죠. 한 6주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움직일 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움직이죠. 이제 공급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수급으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수급으로 움직일 때가 소위 얘기하는 좀 찐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는 가격을 좀 약간 높게 혹은 낮게 만질 수 있어도 결국은 이제 이 수급이 바탕이 안 되면 그런 가격적인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세가 연결되기가 힘들죠. 그리고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오면서 이 양극재 기업들도 다시 좀 내려왔는데 네. 오늘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좀 괜찮은 리포트가 하나 좀 나오면서 보고서가 다른 이제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월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목표 주가를 9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5,000원 올렸어요. 사실 이건 올렸다라기는 좀 약간 힘든 부분이긴 한데 지금 현재 가격이 77,000원을 돌파를 했죠.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 체크를 해보고 빠진 부분은 제가 추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고서 상에서 나온 내용은 일단 에코프로 BM이 LNF가 26년도 기준에서 국내 유일 인산철 배터리형 LFP 보통 얘기하죠. 양산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건 맞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LNF 한 곳밖에 없고
3분기의 영업이익이 178억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어떤 이런 공장들은 일단 뭐 판매되는 어떤 뭐 제품들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공장 가동률이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석유화학 기업들이 그런데 공장 가동률이 몇 %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나는데 LNF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도 일단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분기당 한 2만 톤 이상은 만들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분기당 2만 톤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영업이익 흑자가 내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일단 테슬라 관련주로서 테슬라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그동안에 테슬라가 움직일 때 너무 같이 못 움직였었죠. 근데 미국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전기차들 판매 둔화가 예상이 된다. 반면에 LNF가 공급하는 테슬라향 양극재는 미국 쪽은 거의 없고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진 않겠죠. 이제 관세 때문에 최소한 떨어지진 않더라도. 그다음에 신주유 인수권부 행사 가격이 전 시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듯이 5만 2원이죠. 5만 2원인데 이게 이제 지금 가격이 7만 원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로 잡혔던 게 어떤 자본으로 들어오면서 부채 비율은 떨어질 것이다. 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 다 떨어진다. 부채는 이제 뭐 그 빚, 이제 부채 대비해서 자본금을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순부채 비율은 일단 그 부채에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뺀 다음에 그걸 자본으로 다시 나눈 거죠. 여기서 삼성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봤을 때 빼먹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전기차 진영이 아니라 양극재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의 뭐 캐즘이라든가 판매 둔화, 관세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ESS의 성장 부분이거든요. 근데 ES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잘 아는 삼원계도 쓰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LFP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LNF가 이제 SK온이 북미 쪽에서 ESS 프로젝트 담당을 하면서 이 LNF가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ESS에 들어가는 거 담당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 소재 쪽에서 배터리 소재 쪽에서 전기차는 사실 일단 좀 약간 당분간 힘들고 ESS 쪽에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셀 3사도 마찬가지고 이 양극재 쪽에서도 이 ESS 배터리 쪽에 얼마만큼 매출이 늘어나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ESS 쪽 그 배터리 전체적인 글로벌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를 상승으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이랑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나쁩니다. 이제 왜 좋아 보이냐면 이제 다 판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매도를 해서 최근에는 좀 약간 잠잠한 듯한 느낌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오긴 합니다만 규모가 크진 않은데 최근에 한 이틀 동안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은 순매수 쪽으로 좀 전환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오늘 상승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상승이긴 한데 일단 전기차는 사실 뭐 LNF, 에코프로, BM 따로 움직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근데 LNF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느낌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LNF 혼자 좀 어떤 그 시장에서 좋은 평가가 있어서 오르는 건 기분 좋은데 전기차보다도 ESS 배터리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게요. 네, 한국항공우주 오늘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 가까이 현재 구간에서 뛰고 있고 방산주 업종 지수를 좀 리드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동안에 한 6개월, 한 5개월 이상 되는 횡보세를 벗어나서 오늘 굉장히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고가죠. 지금 항공우주 기준에서 역사상 신고가를 오늘 갱신을 한 것 같은데 앞서서 잠깐 브리핑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해군 이제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랑 로키드 마틴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이제 세 개의 컨소시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보통 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카이,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은 세계 최고의 어떤 방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보잉이랑 사브, 자동차 만드는 기업 사브지만 이 항공기 쪽에도 많은 관련이 있으니까 보잉이랑 사브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레오나르도라고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 개 팀 중에 어디가 가장 유리하냐? 오늘 그거에 대한 그 분석 기사가 나온 거죠. 1차 때는 보잉이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1차 때 수주한 물량을 아직도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납기를 못 맞추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장기 파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일단은 굉장히 점수를 좀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탈리아 이제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팀 대비해서 로키드 마틴, 보잉 컨소시엄 대비해서 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보통 전에 일단 했던 게 이제 T-50 경공격기죠. 그거를 좀 약간 개량한 파생 모델로 이번에 입찰을 한 건데 비행기는 기체는 한국항공우주가 만듭니다. 카이가 만들고 운영 체제를 일단은 로키드 마틴 담당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 대수가 이제 145대에서 220대. 그 한국항공우주 이제 T-50을 뭐 인도네시아나 이쪽으로 수출할 때 대당 가격이 최소 미니멈이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이제 2천만에서 2,500만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었었는데 한 대당 가격이 3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입찰을 하는 것보다 보니까 그 어떤 시나리오를 잠깐 좀 살펴보면 내년에 일단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고 27년 1월에 이제 공급자를 최종 선정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 뭐 어떤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기보다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뉴스가 계속 나와줘야지 주가가 이제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텀이 어떤 이 뭐 우선 협상자 그다음에 공급자 선정까지 텀이 좀 약간 길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과정을 낙찰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중간에 좀 텀이 긴 과정을 주주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기다리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성공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 다른 여타의 어떤 방산주들 대비해서 좀 시장에서 그동안 주목을 좀 못 받았죠. 이번 기회로 주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보고 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이틀 연속 순매수 여기 이제 고점을 연결시켜 놓은 선이 있는데 거의 6개월, 5개월 동안 횡보를 하면서 뚫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주주분들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수급이 장 끝나고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매수 전환됐고 외국인들 최근 수급 좋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 이제 수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망은 밝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수급과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요일에 포착주 어떤 종목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 반도체 투탑이 좀 쉬는 날인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들 중에서 이 테스트 검사 장비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아요. 그래서 좀 약간은 주목을 덜 받았지만 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 넥스틴을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네, 최근에 이제 뭐 테스나라든가 아니면 테크인 같은 검사 장비 관련 기업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좋죠. 테크인이 대장인 것 같은데 전공정, 후공정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넥스틴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전공정 정분이었죠. 우리나라에서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이 넥스틴 어떤 거냐면 이제 광학 패턴 검사 장비인데
광학 패턴 이제 다크필드 검사 장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현미경으로 뭔가를 자세히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내가 보려는 부분이 바깥보다 주변보다 어둡게 표현을 하면은 뭔가 좀 약간 크랙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런 검사 장비를 이용을 해서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 를 만드는 기업이죠. 네.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 시가총액은 뭐 5천억대로 상당히 시장에서 많은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모멘텀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검사 장비 크로키라고 새로 내놓은 게 있는데 넥스틴이 과거에는 전공정 쪽 검사 장비였었는데 이게 이제 후공정 쪽 검사 장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텔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크로키라는 검사 장비는 왜 만들게 됐냐면 하이닉스가 넥스틴한테 이 장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넥스틴이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성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텔도 관심이 있어서 샘플 납품을 받아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인텔 쪽에서 이 넥스틴 크로키라는 장비를 굉장히 관심이 크게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인텔 쪽은 수주 가능성이 높고 수주를 하면은 일단 그게 매출이 인식이 돼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될 텐데 네. 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은 내년 뭐 1분기 정도쯤에는 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거의 뭐 이 광학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넥스틴이 뭐 넥스틴 쪽 장비가 하이닉스에서 벌써 올해만 2건을 수주를 해서 납품을 했는데 하이닉스 쪽에서 이미 신뢰도를 쌓았기 때문에 뭐 어떤 콜 테스트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시장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이제 80%로 높은 부분이고 중국 쪽도 좀 많죠. 매출이 1,000억대 초반 뭐 잘 나온 중반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뭐 40% 이상 전후 나올 정도로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출보다도 이제 이 기업을 영업이익률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경쟁자가 없고 시장에서 기술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재무적인 안전성, 우리가 보통 뭐 유상증자, CB 발행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스틴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가격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어놨는데요. 일단 넥스틴의 역사적인 저점이랑 최근에 그 저점에서 딱 반등을 주는 흐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다른 지금 검사 장비 진영 쪽에서 가장 덜 올랐지만 뭐 기술력도 가장 좋고 앞서서 이제 수급 말씀드릴 때 이제 팔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넥스틴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지금 다 진짜 나올 대로 다 나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신규 후공정 쪽 검사 장비가 수주로 이제 증명을 하다 보면 거래량도 많아지고 주가도 상당히 좀 퍼포먼스 있는 흐름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지금 가격이 5만 원에서 500원 빠진 49,500원 전후인데 일단은 뭐 5만 원 이하로 잡겠습니다.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원고 드릴 때보다 목표가는 한 5만 7천 원,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으로 한번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넥스틴 짚어봤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과 키무치가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5만 7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상위에는 카지노 그리고 여행 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중국 소비 테마주들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중하기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 에이펙 기간에 방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시 주석이 실제 방한을 하면 한중 관계가 좀 더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 파라다이스는 6.8%대 급등하고 있고요. GKL도 6.6%대 급등, 롯데관광개발 5.9%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들 노란풍선과 모두투어도 3%, 1.9%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을 공격하면서 국제유가가 간밤에 상승을 했습니다. WTI의 경우에는 1.9%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8월부터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을 계속해서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해왔고요. 또 최근에 러시아의 대형 석유회사에서 우크라이나 공격 여파로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점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된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중앙에너비스 4.8%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흥구석유 3.2%대, 한국석유도 1.2%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1%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으로 좀 전환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광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이 마드리드에서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틱톡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합의문 내용, 미국의 컨소시엄이 이 틱톡의 지분 80%가량을 보유하고요. 중국의 주주들이 2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컨소시엄 안에는 오라클 그리고 사모펀드의 실버레이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간밤 오라클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오늘 국내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기대감 모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와이즈버즈 23%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에드포러스 12%대 강세, 모비데이즈도 11%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 3%, 플레이디도 2.9%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한 종목들 기대감 모아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장세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날 준비를 하고 있는 스몰캡 종목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김동준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오늘 준비할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예, 아나패스입니다. 세 가지 모멘텀을 보유한 실적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세 가지 모멘텀은 우선은 이제 IT OLED라는 거에 티콘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테드 마지막으로는 통신 분야에 GCT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의 색깔의 모멘텀을 보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간단하게 회사가 어떠한 내용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2002년에 설립됐고 2010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제 설립될 회사명이 이제 아나칩스였고요. 2004년에 이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팹리스입니다. 공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제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하죠. 이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제조는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나페스의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TSMC, 그리고 UMC가 제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절대적인 수요처인 삼성 디스플레이, SDC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 SDC에 납품을 하는데, 제품은 OLED 디스플레이가 되겠고, 제품명은 Tcon, 그리고 TED가 되겠고, 궁극적으로 핵심 거래처인 SDC는 애플이라든지 삼성, 이런 최종적으로 세트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IT OLED T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T콘은 이제 타이밍 컨트롤러란 말의 이제 줄임말이 되겠는데요. GPU에서 OLED 디스플레이로 고화질의 영상 신호가 가게 되죠. 이거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로 핵심적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중형 OLED를 이제 IT OLED라고 표현하는데요. 노트북이라든지 게임기 이런 데 탑재되는 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이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절대적인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아이패스입니다. 당연히 기술력이, 아나패스가 이제 당연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기술력 기반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한쪽 부분, 그러니까 경쟁 업체는 어디냐? 삼성전자의 삼성 LSI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슈는 AI 시대에 AI PC라는 게 등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트북이 그동안 LCD에서 OLED로 바꾸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폭제가 몇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우선 윈도우 10이 금년 4분기에 이제 지원을 종료하기 때문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를 가동합니다. 이 가동으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배력도 커지고, 역시 큰 사이즈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가 될 거다. 또 이게 기초적으로 GPU에서 시작을 하는데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인텔, 퀄컴 여기 4개사의 GPU 인증을 이미 아나패스는 받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진다. 그리고 SDC, 삼성 디스플레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여기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아나패스는 실적에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게 IT OLED 분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AI PC 보급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거의 IT OLED 분야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첫 번째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여기 있는 제품명으로는 TED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T콘, 그리고 드라이버, 그리고 메모리까지를 하나의 원칩으로 구현한 모바일 쪽, 스마트폰 쪽의 구동 IC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후발 업체입니다. 당연히 이제 선도 업체는 삼성 LSI가 되겠고, 이 후발 업체에 이제 경쟁하는 구도에 매그나 칩이 있었는데, 이 매그나 칩이 매각 이슈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납품 경쟁에서 탈락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22년에 50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24년에는 15배 정도 그렇게 점핑하는 매출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는 기저효과로 감소를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26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갤럭시 내에 삼성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얼마만큼 시장 장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의 미래 성장 잠재를 갖는다. 자, 테드 부분은 요약하자면 24년에 급증한 매출 기저효과로 25년에는 감소하고 26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다만 모델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매출이 크게 성장할 잠재력도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6년부터 실적 파이에 대한 점진적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세 가지의 색깔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분야 어떠한 부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이 부분은 직접 영위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네. 관계 회사인 GCT라는 GCT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14.4%로 최대 주주입니다. 우선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3번 시도를 하다가 3수 만에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네. 아나칩스의 그러니까 아나페스의 이경호 대표가 설립한 회사. 그래서 이제 관계 회사가 좀 되는데 2012년에 나스닥 상장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고 또 10년이 지난 22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지만은 실패를 하고 24년 3월 달에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물론 상장이 직접 상장이 아니라 스펙하고 합병을 통해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실제로 상장을 하게 된 배경에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R&D를 자금을 지원했고 이런 후방 효과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어쨌든 24년 3월에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이 GCT라는 회사는 통신용의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버라이즌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드디어 금년 6월 달에 5 칩셋을 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PO, 그러니까 수주를 받고 지금 양산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양산 납품을 해서 26년 상반기에는 손익분기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입니다. 자, 이 GCT의 앞으로 주가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한 개발을 끝내고 양산을 납품을 합니다. 여기는 퀄컴하고 경쟁을 하는 쪽이고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월드와이저로 거래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GCT 주가 흐름에 따라서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14.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양산 자금으로 150억을 현금 대여를 했습니다. 총 425억 정도를 대여금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여금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 쪽에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통신용 반도체 회사가 상장됐고 금년 4분기부터 양산 납품을 하고 26년부터 경영 정상화 된다는 측면은 관계회사인 아나페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GCT에 대한 성장과 함께 아나페스 역시나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스몰캡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 성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앞으로 실적의 가시성이 얼마만큼 기대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상반기 실적은 48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76억 정도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양호한 실적이다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 딱 3번이었습니다. 2013년, 10년과 2014년이었는데 이때는 사실은 디스플레이 환경이 LCD 쪽이었죠. 그리고 이제 OLED 쪽에 R&D를 거치고 나서 24년에 영업이익을 기록한 200억이 세 번째, 그리고 OLED 쪽에 진출하면서는 2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처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4년에는 1,800억 정도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개발 용역,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은 게 300억 정도 매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은 1,500억 정도 매출이었고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쪽의 테드 매출이 22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급증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개발 용역에 대한 매출이 거의 없고 기저효과로 테드 매출이 감소한다는 걸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영업이익 76억이고 하반기는 11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연간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1,324억 매출에 전년도보다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한 190억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26년부터는 큰 폭의 성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AIPC가 고성장을 기록하고 테드 쪽도 매출이 성장 반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에는 1,837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316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최고 실적을 써나가는 상황이고 AI 시대의 AIPC가 기조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 실적은 우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90억 가량의 영업이익이 지금 전망되는데 내년에는 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요, 2024년에 3만 5천 원을 터치를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2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가의 앞으로의 방향성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25년 초에 네. 올해 실적이 큰 폭의 성장할 것으로 봤었는데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면서 그 기대감이 26년으로 이월됐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조정 중이다 하는 상황입니다. 자, 노트북 게임기를 포함한 이 중형 사이즈의 IT OLED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말씀드렸듯이 IT OLED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그리고 관계사인 GCT, 통신 분야까지 감안하면 긍정적인 재료가 충분히 나온다. 주가도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본 상태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이슈화가 되고 26년 실적을 겨냥한 오히려 선침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판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나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년부터의 AI PC 성장과 함께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선침의 관점에서 지금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더 높은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영국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타협은 없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높아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의 최대 100%, 의약품의 150부터 25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와 달리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모두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제품으로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의 합의도 재확인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미국 의회는 틱톡 매각을 의무화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 시행을 유예하고 미국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느덧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오리드 홀딩스 권영우 대표,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은 FOMC가 내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그 포지션에 대한 밸런스 조절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순매도로
좀 전환을 한 모습도 두드러졌던 것 같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 한 9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좀 이게 좀 시장의 주택에 좀 하락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는 보통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이 반도체 주식이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좀 이렇게 기술주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테마주 강세 시장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가 관련한 종목들,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또 이제 틱톡 관련한 종목들, 뭐 모비데이즈라든지 이런 어떤 중소형 테마주가 좀 강세가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고 그동안 좀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좀 종목들이 상승이 젖어 있었던 섹터들인 뭐 현대차, 자동차 섹터라든지 아니면 A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섹터들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컨퍼런스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3분기에 이제 2차 전지 업황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뭐 LNF를 비롯해서 AG 에너지 솔루션 이런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도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주들은 이제 차익 매물을 어느 정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들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좀 더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업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업황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ESS 쪽, A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구금 사태 이후에 이게 좀 어떤 제조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공장 증설을 지금 하던 것도 북미 쪽에 공장 짓던 것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냐 일단 우려감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거나 테슬라향 LFP 배터리에 지금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도 AG 에너지 솔루션이고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 것도 맞기 때문에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AG 에너지 솔루션도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세라든지 어떤 미국의 대외적인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소재 쪽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봤고요.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조정이 나왔는데 네. 오늘의 조정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걱정하지 마시라. 딱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는 게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시가는 조금 띄우고 그래도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가부터 적지 않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나 던졌습니다. 분명히 이것만 보았을 때는 많이 던진 거죠. 네. 하지만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오늘 없었고요. 선물 시장에서 1조나 던졌고 여기에서 완전 추세가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큰 충격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근의 주가 흐름이 가시적이었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은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역사적으로 4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였고 3,450이라고 하는 가격대 혹은 지수대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저항이 나온 거죠. 1차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 대략 한 2주 정도 전에 느꼈던 것처럼 3,200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계속 주가가 시장이 횡보를 하죠. 여기가 때로는 저항이 되기도 하고 또 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이 될 만한 구간이 어디인가를 우선은 찾았어야 하는데 그게 1차적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3,450. 여기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지지를 할 만한 수준이 어디인가.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3,350포인트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추세가 꺾인 거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네.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는 탄탄합니다. 외생 변수 중 하나가 내일 해소가 되죠. FOMC에 의해서 금리는 이제 결정이 되는데 금리 인하는 일정 부분 기정사실합니다. 설령 금리 인하가 안 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추후 미 정부 특히 미 연준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추정하고 있는 두 가지 목표, 하나는 물고 또 하나는 고용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이 지금 악화되죠. 그렇다면 이 고용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실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조금은 내려갈 겁니다. 큰 틀에서 올 한 해 3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2번에 걸쳐서 할 것인가, 결국에는 하긴 한다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제 해당 변수를 더 이상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 금리 인하가 사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쪽이 한 번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반도체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의 상승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조정은 정말 가볍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 장 초반에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움직였던 섹터가 제 개인적으로는 조선과 조선기자재였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최근 며칠 동안 반도체가 너무나 강하게 가다 보니까 눌려 있었는데 오늘 반등이 초반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와 조선이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시장이 가파른 상승만 나오지 않는다면 반도체와 조선 쪽으로 일정 부분 순환매 장세가 그리고 키맞추지 장세가 나오면서 양쪽 다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 조정이 1%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는 이 조정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갑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기보다는 모처럼 찾아온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총 상위 종목 혹은 반도체 쪽 고부가 가치 산업군들은 여지없이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여전히 강력히 매수 관점으로 봐주고 계신데 조정을 기회로 삼아볼 또 기회를 잘 잡아보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1%대 약세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3,410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0포인트 가까이 내려간 코스피 지수 장중에 3,406포인트까지 저점 낮춘 바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은 0.7%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 845.7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대형주 위주로 낙폭 조금 더 컸습니다. 1.3%가량 약세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포착이 됐고요.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세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12거래일 만에 상승 랠리에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요. 그동안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 FOMC 회의를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경계성 매물이 출회된 영향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오랜만에 매도 물량이 좀 강력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그리고 3.8%가량의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보다 더 큰 관세를 반도체나 의약품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조금은 굳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랜만에 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한국항공우주는 무려 14%가량의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떠오르면서 이로 인해 주목을 받았고요. 조선주들은 견조한 움직임이 이어졌는데 한화오션이 2%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력적인 움직임이 오늘 특징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최근 주목을 받았던 금융주들은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지주사들 역시나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오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하락했고요.
있고요. 오늘 완성차 기업들은요,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반등의 여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보합권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오늘 특징적이었던 건 APL과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력을 유지해준 채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를 중심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4%, 펩트론과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하락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선 파마리서치와 휴젤이 오늘 하락을 했고 클래시스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즌이 보합권 수준에서 종가를 체결하긴 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 테마성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견조했습니다. LNF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오늘 1% 넘는 상승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젠, RNM, TCK, 유진테크와 같은 일부 부품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상승력이 나타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점. 게임주들의 흐름이 오늘 괜찮았습니다. 펄어비스, 넥슨 게임즈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일본 도쿄 게임쇼가 이번 달에 개최가 될 예정이죠. 넷마블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도 훈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동안 탄력이 더 좋았던 코스피를 중심으로 낙폭이 조금 더 깊었습니다. 장중 시가부터 종가까지 하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유가증권 시장 1%가량 하락하면서 3,413포인트의 종가를 체결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도 제한적인 움직임 나왔는데 0.7%가량 빠지면서 845포인트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그동안 강했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더 속출을 하면서 코스피 200의 하락이 더 컸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움직임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그래도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매도의 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350억 원가량 던졌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이상을 매도하면서 오늘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개인이 2,500억 원 오랜만에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는데요. 최근 코스닥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600억 원 그리고 기관도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보게 되면요.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동시호가 상황 속에 더 빠지면서 장중 저점에서 마감했습니다. 4%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요. 33만 3,500원 선에서 종가를 체결하면서 트럼프의 발언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상승 랠리에 제동을 걸었고요. LG 엔솔 2차 전지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제히 1% 넘게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선은 유지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는 그래도 상승해서 마감한 종목이 더 많네요. KB금융 같은 경우 소폭의 상승, HD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아래 꼴이 달면서 막판에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 소폭의 하락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기아가 다시금 10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막판에 정말 많이 빠졌고요. 펩트론과 파마리서치 역시나 막판에 힘을 잃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오후장 갈수록 조금 더 경색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만 유일하게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안 좋았던 가운데 HLB만 유일하게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고요. 이로 인해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상황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는 외환 시장은 어떠한 움직임 보여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권이 오늘 국내 증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환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환율 시장도 역시 FMC를 앞두고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96.63으로 하락했고, 달러 원 환율도 1,378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우선 목요일 새벽에 미국 FMC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높은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무급 휴직 상태로 연준 이사로 취임하면서 연준 독립성 이슈가 계속 증대되어 있는 상태로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적정 수준의 장기 금리라는 발언을 통해서 높은 미국 장기 금리를 행정부가 조정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계가 시장에 계속 있는 상태여서 금리 약세 압력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진행했던 리사 쿡 연준 이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서 연준회의에 참여하면서 약간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우선 경제 지표는 미국 소매 판매 자체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아서 0.6% 증가했으나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FMC 앞두고 숏포지션 청산 정리되면서 1,380위원까지 상승했다가 1,380원에 수렴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외환시장 역시나 FOMC에 대한 대기를 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환율 시장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네, 이미 미국 FOMC에서 25bp 인하가 지배적인 컨센서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50bp를 인하하라는 비컷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과한 선제적인 금리 인하 자체는 물가의 급등으로 위험한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25bp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FOMC에서의 포인트는 점도표상 연내의 금리 인하가 몇 번일 것이냐, 그리고 내년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연준의 전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진한 경기를 반영한 점도표 조정을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선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또 전일 외국인의 통화 선물 매도 달러를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매수 등 수급상으로도 달러 약세 가능성이 우선은 높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락폭은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에 25bp는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고요. 점도표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약달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오늘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2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3,410선 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내일 시장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가야 할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일단 이번 주 내내 매크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BOJ에서도 금융회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FOMC 발표가 내일 이제 새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의 하락도 FOMC 발표를 앞둔 외국인의 그 어떤 경계감이 반영된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OJ 금융회의가 사실 FOMC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게 BOJ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그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급락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BOJ가 이번에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크로 이벤트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BOE도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이벤트가 이번 주 내내 있다라는 거를 좀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뭉칫돈으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떤 개별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야, 이 종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사야겠어 이런 것보다도 금리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민감한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금리에 대한 이벤트를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형주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시장처럼 이제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상한가를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소형주를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도 가져온 종목이 또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시청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관련해서 또 어떤 힌트를 주실지 잠시 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내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빠져도 크게 안 빠질 것이고요. 오르면 크게 오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하면 역시나 했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은 조금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금리 인하에 따른 주식시장의 역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주식시장은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한다. 그러면 추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지겠죠. 설령 내일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후로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기정사실화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든 결과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식시장에는 크게 나쁜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만약에 시가를 조금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은 모처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조정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에 잘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볼 수 있을지 먼저 권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고 계실까요? 저는 블루엠텍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미 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정말 좋다 할 만한 어떤 치료제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해외의 그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에서 확실히 증명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내에서 이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유통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1등 종목이 바로 이 블루엠텍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시장에 강세가 나오는 시장에서 중성주를 괜히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이게 수급에서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춤했었지만, 오늘은 이제 블루엠텍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고, 비만 치료제 유통 매출뿐만이 아니라 에스테틱 쪽, 보톡스 관련해서도 유통 시장이 이 블루엠텍의 유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 블루엠텍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최근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평선 위로 상승이 좀 나와줬다가 단기적으로 좀 눌리면서 6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 N자 패턴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 상승할 확률이 좀 높은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 제시해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5,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엠텍 비만 치료제의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500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네, SPG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오늘 시장이 한번 휘청거리죠. 그러면 기존의 주도 섹터에 속했던 반도체가 역시나 휘청거리는 게 맞다면 충분히 맞죠. 하지만 요 며칠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시장이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잘 버티거나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눈에 보이는 건 저는 우선은 오전에는 로봇이었습니다. 오후로 들어오면 올수록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긴 했는데, 명확한 것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9월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강했다는 거. 오늘도 몇몇 기업들이 역시나 주가 흐름이 초반에 크게 나왔고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클로봇은 장중에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휴머노이드에 대한 수요와 이 안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
이 액추에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감속기라든지 기타 부품에 대한 수요가 대략 6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덕분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을 했던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은 이제 더 많은 밸류 체인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부품사의 입장에서는 공급처가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레인보우 양 매출이 올해 수십억이 상회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품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으나 그게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휘청거리는 시점에서는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SPG 여러분들이 주가의 조정이 어제 그리고 오늘 나름대로 나온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공략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2,5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을 선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SPG 목표가 3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들까지 만나봤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이제 요청해 볼게요. 대표님, 내일 시장 한마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로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재료 소멸에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재료 소멸로 시장이 떨어진다면? 그럼 이제 중소형주 매매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요? 예, 조정을 즐겨라. 내일 조정이 나왔는데도 매수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매수 못합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베팅을 한번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우중충한 날씨만큼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는데요. 과연 내일은 또 어떨지 한번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상승장이 이어졌다 보니 조정을 즐기라라는 말이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용기를 낼 수 있는 자가 또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중요한 정보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